네, 이제 우리 교과서 258쪽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소단원 제목이 뭐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되는 안정된 세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생물과 환경, 즉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생물적 요인인 생물과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생물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태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생물 집단 내에서도 우리가 생물 집단을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영양 방식, 즉 먹이 획득 방식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도 분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구성 단계에 따라서 개체군, 군집으로도 분류를 했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 사이에서는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과학 1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상호작용의 그런 사례들, 예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생명과학 1을 만약에 공부하시게 되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물들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먹는 거 이제 포식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먹히는 거 피식자. 피식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서로 먹고 먹히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유지가 된대. 뭐가? 안정된 세상이, 즉 생태계가 유지가 된대요. 먹히면 끝 아닌가요? 끝이 아니라 그 먹힘으로써 숭고하게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포인트로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먹이 관계에 따라서, 먹이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먹이 관계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먹이 관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호작용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작용도 아니고 반작용도 아니에요.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이 관계에 따라서 생태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 내용을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입니다. 먹이 사슬과 그물의 차이. 사슬이 모여서 굉장히 복잡한 그물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먹이 사슬을 나타낸 그림이고, 이렇게 그 먹이 사슬들이 엮여서 마치 그물 모양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 내용이 먹이 그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이 사슬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과서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258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이처럼 다음부터 밑줄 쳐주세요. 자, 생산자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사례가 나와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풀떼기가 있네요. 풀이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적 요인을 분류를 할 때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그런 생물적 요인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생산자라고 얘기를 했죠. 독립영양생물인 생산자, 풀이 있습니다. 그 생산자인 식물을 먹는 애들, 즉 섭취를 통해서 양분을 획득하는 애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산자를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먹는 애들을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메뚜기는 여기서 1차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그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을 2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을 3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3차를 먹는 애들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먹이 사슬에서의 먹이 관계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생산자가 3차 소비자까지 쭉 이렇게 연결된 먹이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좀 얘기를 할 때 얘네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얘기를 할 때 위쪽으로 갈수록, 먹이 사슬의 위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위 영양 단계라고 이름을 붙여요.
영양 단계가 위쪽에 있다. 더 높은 곳에서 잡아먹는다. 그리고 밑에 생산자 쪽으로 갈수록 하위 영양 단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주어졌을 때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다. 이렇게 불러줬을 때 먹이 사슬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구리는 메뚜기에 비해서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생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을 정리해봤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이루어져 있는 이 먹이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의 형태로 존재를 하진 않겠죠. 당연히 메뚜기가 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구리가 메뚜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생물들도 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이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한 놈만 파고 그것만 먹지 않잖아요. 난 곱창을 좋아하니까 곱창만 먹고 살래. 평생 아침 삼시세끼 곱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저것 다 먹죠. 뭐 아보카도도 먹을 수 있고 토마토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먹이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풀을 먹는 생물이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고 들쥐도 있고 메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개구리한테도 먹히고 들쥐한테도 먹히고, 이렇게 실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그 먹이 사슬이 엮여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다시 2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이처럼 다음 밑줄 칠 거예요. 실제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는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즉 먹이 그물의 구조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먹이 그물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떨까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까 전에 그 영상이 좀 끊겨가지고 요거를 이제 화면으로 다시 녹화를 했어요. 이어서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먹이 그물의 복잡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생태계의 안정성과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생태계의 안정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면 왜 생태계 안정성이 증가를 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비교적 복잡성이 떨어지는 요 먹이 사슬, 왼쪽에 있는 요 먹이 사슬에서의 뱀을 한번 볼게요. 이 뱀이라고 하는 요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먹이 사슬에서는 먹을 수 있는 먹이가 개구리뿐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구리가 멸종이 되게 된다면 뱀의 먹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얘도 멸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요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는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즉 생태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먹이 그물을 하고 있는 오른쪽 그림에서의 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뱀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도 먹을 수 있지만 토끼도 있고 들쥐도 있고 이 개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먹잇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구리가 멸종이 되었다라고 치더라도 토끼나 들쥐를 통해서 뱀이 섭취를 해서 양분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뱀은 멸종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먹이 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제 한 종이 멸종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생태계 안정성이 크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종 다양성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 먹이 그물의 복잡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복잡성이 높아지니까 생태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설명을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먹이 사슬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분명히 무엇인가가 전달이 이렇게 될 거예요. 뭐가 전달이 되냐면 당연히 이제 메뚜기, 1차 소비자인 메뚜기 입장에서는 생산자를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섭취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영양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영양 획득 방식이 이제 소비자는 무엇인가를 먹어서 섭취를 해서 영양분을 획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생산자로부터 1차 소비자로, 또 1차 소비자에게서 2차 소비자로 양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양분이 이동하는 방식이 어떤 형태로 양분이 이동을 하느냐면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풀이 이제 메뚜기에게 양분으로 전달이 될 때는 유기물의 형태로
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유기물의 형태로 양분을 전달을 하고 또 개구리도 뱀에게 유기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양분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분을 전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양분을 왜 전달을 할까? 먹이사슬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소비자인 요 친구들, 메뚜기부터 뱀까지는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그 양분을 유기물의 형태로 이제 전달을 받아서 에너지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산자인 요 풀은 어떻게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스스로 얘네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생산자인 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양분을 합성을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렇죠?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즉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유기물을 합성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이는 요 그림은요, 아까 이렇게 세로로 있었던 그 먹이사슬을 옆으로 가로로 얹어놨다고, 옆으로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생태계가 있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지금 생물적인 요소와 그리고 무기 환경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비자들은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들은 생산자로부터 양분을 전달을 받는다. 그 양분을 전달받는 방식이 방금 얘기했듯이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양분을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양분인 유기물 속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선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생산자는 어떤 방식으로 양분을 획득을 하느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양분을 스스로 합성을 한다. 그 과정을 어떤 에너지를 거쳐서 양분을 합성을 하느냐? 바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태양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양분을 합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스스로 합성을 하는 과정이 광합성, 생산자가 하는 요 과정인데요. 이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유기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무기물들은 이 무기 환경으로부터 공급받는 애들인데, 이 무기물들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의 형태로 스스로 합성을 하는 그 생물적 요인이 바로 생산자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그 유기물들이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1차 소비자에게, 2차 소비자에게, 그리고 이들의 사체와 배설물을 통해서 분해자에게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기물들을 먹이사슬 내에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야 하냐면 요 유기물, 즉 포도당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포도당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기물들도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어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할까요? 빛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하겠죠. 태양 에너지로부터의 빛 에너지가 끊겨버리게 된다면 이 생태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에너지의 이동이랑 물질의 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너지의 이동은 빨간 색깔 화살표로 나와 있고요. 물질의 이동은 파란 색깔 화살표로 나와 있어요. 자,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계라고 하는 전체적인 생태계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물질은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쵸?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요. 쭉 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거나 뭐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태계 내에서 순환이 이루어지지만요. 지금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에너지의 흐름을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생산자가 1차 소비자에게 또 2차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을 합니다. 물론 유기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형태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자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은 요 에너지가 100%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생산자라고 하는 생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생명활동의 결과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생태계 밖으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가두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산자는 계속해서 불로 장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자기의 배설물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분해자에게도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먹이사슬 내에서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차 소비자에게로 100%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만이 1차 소비자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똑같아요.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2차 소비자에게로 100%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소비자도 열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또 역시 사체나 배설물들로 이렇게 분해자에게도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2차 소비자에게는 적은 양의 에너지만 이렇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먹이사슬 그래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어떨까요?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생산자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흡수하는 전달받는 에너지의 양을 예를 들어서 만이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만의 에너지가 만만큼이 전체가 다 1차 소비자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 만 중에서 일부 한 1000 정도만 1차 소비자에게로 전달이 될 것이고 1차 소비자는 1000을 전달받았는데 1000의 에너지를 전달받았는데 이것을 또 100% 개구리에게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100 정도밖에 못 넘겨주고요. 개구리는 뱀에게 10 정도밖에 전달을 못 해줘요. 이런 식으로 점점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양 단계에 따라서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 눈에 쉽게 정리를 해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영양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에너지 양, 지금 방금 살펴봤던 에너지 양도 감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생물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개체수라고 하는 것도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수치를 이제 우리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도표화 해놓은 것을 그 그림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생태 피라미드가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개체수 피라미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체수 피라미드는요, 말 그대로 이 영양 단계 중에서 개체수가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은지 많은 것부터 이제 쭉 쌓아 올린 건데 당연히 생산자의 개체수가 가장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1차 소비자, 그 다음이 2차 소비자, 그 다음이 3차 소비자.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개체수를 나타낸 게 개체수의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볼 수 있는 생물량 피라미드라는 것을 볼 건데요. 생물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개체가 지닌 유기물의 총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을 생물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유기물의 총량이니까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니까 개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물량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비례해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생물량도 마찬가지로 영양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생물량도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기물 속에 무엇을 저장하고 있냐면 바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양도 마찬가지로 유기물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에너지의 피라미드도요. 유기물의 양처럼 또 개체수의 양처럼 영양 단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것, 그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양이 그 값이 줄어들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그 모양이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살펴볼 개념은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태 피라미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쁘게 생긴 생태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던 이 안정된 생태계에서도 갑자기 일시적으로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떻게 파괴가 됐는지 이 그림을 볼게요.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1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1차 소비자를 먹는 요 2차 소비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1차 소비자에 의해서 먹히는 생산자의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2번의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2번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생산자 수가 너무 줄어들었으니까 늘어난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수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차 소비자의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1차 소비자 수가 감소를 하면 저절로 또 2차 소비자가 그 먹이가 없어지면서 감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생태계에서는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평형이 파괴가 되더라도 생태 피라미드가 이제 오랜 시간에 거쳐서 다시 원래 상태로 유지가 되는 생태계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는 그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것을 교과서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